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쭉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과급을 경영성과급과 목표성과급으로 나누어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야, 목표성과급은 임금이 맞아,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좀 더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목표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의 문제는 아니에요. 24년 12월쯤이었나요? 그때 통상임금 난리가 났었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렇게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목표 성과급이 임금이다, 평균 임금이다 라고 된 것이고,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오르는지 예시를 들어서 볼까요? 목표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는 대체적으로 규모도 있고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DC형 아니면 DB형일 텐데 결국 비슷비슷합니다만 차이가 조금 있어요. DC형이면 받은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돼요. 내가 연봉 6천 받았다. 그러면 6천만 원에 12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존 회사들은 이 6천만 원 외에 목표 성과급이 600만 원이 있었음에도 그건 12분의 1 해서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목표 성과급은 임금이라고 했죠. 판단 기준은 뒤에서 좀 다시 볼 텐데요. 임금이라고 하면 이 600만 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DC형. 600만 원 12로 나누면 50만 원입니다. 1년에 50만 원씩 더 납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DB형도 비슷합니다. 퇴사하는 해에도 목표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받았다면 차이는 없는데요. 퇴사할 때쯤에는 이 취업 규칙을 바꿔서 목표 성과급의 기준이 달라진다거나 금액이 낮아지면 손해를 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DB형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성과급 같은 것은 퇴사 직전 1년 동안의 성과급을 12분의 3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실 똑같아요. 이 산식을 보겠습니다. 10년 근속한 사람이 목표 성과급 600만 원 받고 퇴사하는 해에 그렇게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받아야 할까요? 퇴직금을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나누기 91일 곱하기 30 곱하기 10년, 이렇게 하면 500만 원 더 받습니다. 1년에 50만 원씩 10년에서 5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DC형이랑 동일하죠. 1년에 50만 원. 이제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경영 성과급은 임금성을 부정했죠. 퇴직금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경영 성과급은 퇴직금에 반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체적으로 임금성이 부정이 잘 되어 왔죠. 이번 판결의 경영 성과급은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20%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타인 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의 경영 판단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즉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고 본 거죠. 난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났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막 이상한 데 투자해서 지출을 늘렸어요. 그래서 경영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와. 이러면 경영 성과가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일을 잘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다라기보다는 회사가 경영이 잘 되면 받고 경영이 잘 안 되면 못 받고, 즉 운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성을 부정한다. 반면에 목표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회사가 이겼는데요. 3심에서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목표 성과급 임금 맞다, 퇴직금에 반영해라. 회사 좀 난리 났죠. 이번 판결에서 목표 성과급은 월 기준급의 120%라는 기준이 있었고, 여기에 사업부문, 사업부별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했습니다. 사업부문, 사업부별 평가를 해서 A, B, C, D 해서 차등해서 지급한 거죠. 하지만 차등 지급하더라도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0에서 10%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경영 성과급과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경영 성과급은 연봉으로 했을 때 0에서 50%까지 변동이 가능했죠. 목표 성과급의 평가 기준은 재무 성과 달성도 70%, 전략과제 이행 정도 30%였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도 있는데요. 지표별 배점을 합산해서 평가 등급이 정해지고요. 어느 한 지표에서 배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표에서 배점을 받으면 목표 성과급의 일부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목표 성과급의 평가 항목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사업부별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경영 성과급과는 다르게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게끔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라면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가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건데, 근로제공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영 성과급은 없네? 임금 아니야. 목표 성과급은 이거 설계된 거 보니까 열심히 굴리려고 해놓은 거 맞네? 그러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렇게 본 거죠. 매출 목표 달성도도 70%가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매출액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계획 대비, 전년 대비, 경쟁사 대비 매출 달성도로 평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근로제공과 관련성을 높인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매출액과 연동되는 순간 임금성을 인정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매출? 그거 운빨이야.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 거보다 다른 시장 환경이 더 중요해. 매출은 운빨이야. 그래서 근로제공과 무관하고 임금이 아니야. 퇴직금에서도 빠져. 이렇게 된 거였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매출과 연동되더라도 매출 목표 달성도로 평가한 것이라면 그래도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써 있고요. 그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이유로 목표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솔직히 부담은 좀 되겠죠. 회사가 뭐 돈은 많을 거예요. 목표 성과급 뿌릴 정도면. 하지만 뭐 한 사람당 600만 원 뿌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임금이 인정이 되는 순간 600이 아니라 650을 생각해야 합니다. 600에 대한 퇴직금 한 1년에 5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사는 당연히 시도할 겁니다. 목표 성과급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서 임금성을 부정한다거나 목표 성과급의 지급 금액을 낮춘다거나.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어요. 무효입니다.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동의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사가 해준 게 뭐가 있노? 50만 원 더 주면 회사 망한다 카드나,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초에 날이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